이거 좀 이상하군요. 오늘은 우리 토막토막 경제를 넘어서서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서 이 대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포맥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이게 바로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 대책인데요. 공급 규모가 거의 83만 호라고 합니다. 수도권만 60만 호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과연 그럼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집값이 과연 잡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돼 봐야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날 예견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사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 대책이라고. 자, 그럼 이번 주택 대책은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 이번 대책은요,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급 계획입니다. 이건 보도자료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공급 계획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정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를 공급하겠다. 물량 규모가 이렇습니다. 둘째, 속도. 그럼 얼마만큼 빨리 공급되느냐? 정비 사업에 평균 13년 걸리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5년 이내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품질, 당연히 좋게 하겠죠. 그리고 충분한 기간 시설, 인프라 시설도 제공하겠다 돼 있고요. 자, 가격 어떻게 되느냐? 공공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어포더블 하우징을 공급하겠다.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게 이제 구입 가능한 주택 이런 뜻인데요. 즉 실수요자들의 소득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공급을 하는데 이걸 청약 받을 수 있는 사람도 3040 세대의 실수요자로 제한하겠다. 청약제도를 개편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쭉 읽어 나가 보면 3대 기본 원칙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주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다. 어떤 걸 풀었을까요?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용적률 같은 거를 높여줘서 사업 계획,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부 체납도 낮춰주겠다. 기부 체납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라든지 시설 같은 거 지어서 지자체에 이제 기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낮춰주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추진하시는 분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무서운 게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죠. 이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이 재개발 이익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제 완화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뭔가 트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딱 정량화된 기간이라기보다 5년이라는 걸 상한으로 제시한 것 같고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행정 부분에서 걸리는 시간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택 공급 방안 3080 플러스 계획의 3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줄이고, 그 다음 이익은 공유하겠다. 이 3가지 원칙 하에서 이번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실 빨리 공급 계획에 들어가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근데 그 부분에 매달리다 보면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익 공유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책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다. 이런저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현재 개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잘
서울 같은 경우 뭐 재건축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요 인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 뭐 그런 겁니다. 이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봅시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의 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으로 공급하는 게 있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뭐 소규모 사업도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요.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택지라는 거는 뭐 이게 그러면 추가로 신도시가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있고 신축 매입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핵심은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요 두 가지입니다. 전체 공급 계획 중에서 서울에서 32만 3천 세대를 공급하겠다는데요. 뭐 신축 매입이라든지 비주택 리모델링, 뭐 소규모 정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6만 호에서 한 24만 호 정도를 정비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이 9만 3천 호, 그다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역세권에 있는 그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이 아닌 중공업 지역이 사실상 중공업 지역인데 사실상 주거 지역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있다.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게 있어요. 이게 한 6천 호 정도 되고요. 그다음 저층 주거 단지를 이제 또 고밀도로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이게 한 3만 3천 호 정도 됩니다. 서울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업을 통해서 서울에 한 20만 호, 24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이렇게만 지정해 놓고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그런데 입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지하고 관련될 만한 내용은 공공택지입니다. 26만 3천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이건 나중에 발표한다고 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죠. 과연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집이 들어가는가? 지금 얼마만큼이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어느 곳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과 중공업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5,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곳들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은 뭐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이전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대상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 기준은 여전히 똑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과 중공업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지닌 곳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저층 노후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고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늘려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인센티브 내용 좀 궁금하시죠?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사업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을까요? 네. 동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해 주겠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결성됐어요. 결성이 됐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 공공을 찾아가서 시행권을 넘길 테니까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업 전체의 사업성도 좋아지게끔 종상향을 해주거나 혹은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해 주겠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사업성이 안 돼서 안 좋아서 진행이 안 됐다면 사업성 풀어줄게 라고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러면 사업 전체의 인센티브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 줍니다.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겠다.
재건축 조합원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받아서 살게 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팔고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요거 의무를 적용을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솔깃하죠.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때문에 사실 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이 상당히 제한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주겠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하겠다.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료에서 들고 있는 게 10에서 30%예요. 그리고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 선납 후 정산 방식해서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제거해 주겠다.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시죠? 이게 뭐냐면 그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아파트를 얻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 그 아파트 가격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로 돈을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재건축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일반 분양가를 엄청 높게 책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 전체로 들어오는 이익을 늘려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조합원들이 분납해서 가져갔잖아요. 나눠서 가졌죠? 그럼 그 이익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입주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결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공공이 사업을 지금 요 얘기 들어야겠네요. 정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업 시행 주체가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권을 SH나 LH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지 내의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유한 자산. 이거를 선납을 하는 겁니다. 뭐냐? 내가 이 사업이 끝난 뒤에 분양받을 아파트 대금을 내가 미리 내는 거예요. 뭘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으로. 내가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파트로 나중에 내야 될 분양 대금을 미리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낡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택으로 나중에 받을 아파트 가격을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사업 시행 주체인 공공기관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파는 겁니다. 팔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양도를 하는 거잖아요. 파는 게. 그럼 양도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 방식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제거하겠다. 자, 이전에 이제 보통 이제 재건축 사업이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사업이 잘 될 때,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왜? 일반 분양하면 다 이익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평가를 합니다. 왜? 그래야 그 기존 주택들을 사들이는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처음에 낮게 평가했던 기존 자산 가격을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집값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일반 분양이 안 돼요. 그럼 조합이 벌어들일 수 있는 원래 이익을 한 10% 정도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10%가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원들이 그걸 분담을 해야 돼요.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에 접어들면 엄청나게 소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 네,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주택을 현물 선납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공기업이 부담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주택 경기가 사업 시행 이후에 상승을 하면 이익을 나눠주고 하락했을 때 부담은 그건 안 져도 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솔깃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시세 변동의 리스크로부터 위험을 방어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선정업체 승계 및 매몰 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 때문에 조합 내에서 막 소송이 벌어지고 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 공기업에 넘기면 우리가 그것도 다 보전해 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시공사 벌써 선정했는데요. 이거 그냥 승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차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누구는 이 건설사가 좋다, 누구는 저 건설사 좋다 이랬는데 그거를 겨우 이제 의견을 조합해서 시공사를 선정했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또 다시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겠죠. 이런 거 그냥 그래 뭐 미리 선정했으면 우리가 승계할게. 그것까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3040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70에서 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비율도 높였고 추첨제도 확대를 해서 좀 순번에서 밀리더라도 좀 기회를 좀 더 주겠다. 다만 전체 물량은 늘렸기 때문에 순차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상당히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은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변동이라든지 다세대 신축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하는 것도 우선 공급권 안 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개의 건축물이나 한 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을 때에도 우선 공급권은 한 개만 준다. 뭐 그러네요. 이건 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도 뭐 마찬가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들어가고요. 우선 공급권을 분양권하고 거의 뭐 같이 취급을 해서요.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투기 과열 지구 우선 공급과 정비 사업 조합은 분양 불가하다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게 제일 강력한 거죠. 이걸로 묶어서 거의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조합원 및 토지주에게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지금 확정 수익률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가 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 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 직접 지분 참여 또는 사업비 부담을 통해 공동 시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뭐냐? 건설사가 딱 보고 이거 사업 되겠는데? 이러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 제안서 만들어서 내면 그거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자들은 언론은 어떻게 이번 정책을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요런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공공재건축 제초한 2년 의무거주 다 풀었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역대급 주택 공급 대책 발표. 3기 신도시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서울 30만 가구, 강남 3구급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서울은 공급 쇼크 수준이다. 공급 쇼크 과연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뭐 기사에서도 이번에 어떤 공급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사 공급 대책 전체 물량의 80% 분양주택 공급 추첨제 도입 뭐 이렇게 해놨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도 용적률 최대 700% 민간 추진 시 50% 기부 채납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종상향 용적률 뭐 이런 이야기 정책 세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인가요? 정부가 210만 채 한꺼번에 쏟아붓는다. 역대 최대 공급이다. 공급 규모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보입니다. 문턱 낮추고 속도전 나서는 정부 주택 공급, 조합원 간 갈등 골 커질 수도
요 이제 정부 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조합원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왜 입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죠? 현재의 그 주택시장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강남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 특정 주거지에 대한 선호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말이죠. 다들 그래서 이번 대책 발표 전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 뭡니까? 과연 강남 대체지가 나올 것이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죠. 서울 기존구역, 신규구역 해가지고 정비사업장에서 공급 가용한 물량이 기존 구역에 22만 2천 세대가 있고요. 신규 구역에 37만 4천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하면 얼마입니까? 6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실제 공급되는 거는요. 9만 3천 세대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요. 이 사이에 있는 거 있죠. 기대 참여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비사업 사업장 중에서 이 정도가 참여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급 계획에는 입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입지가 다 정해져 있는 곳들 중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진행이 안 되던 곳들, 이런 곳들이 신청을 할 확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인천은요. 인천 경기는 2만 1천. 그 다음 5대 광역시는 2만 2천 세대. 즉 전체 공급 가용 물량이 111만 세대인데 이 중에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들어올 확률이 한 10% 조금 더 돼서 13만 6천 세대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싫어, 안 할래 라고 하면 한 채도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참가하는 어떤 조합들이 최소한 10%는 된다고 본 겁니다. 이게 어디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조합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떤 그 서울 혹은 인천 경기나 5대 광역시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111만 호가 후보인데도 실제 정부의 계획을 받아들일 세대수를 10% 정도로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기대 참여율 이거 어차피 뭐 물론 정부가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겠습니다만 이거 좀 더 높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10% 수준으로 잡았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은 어디입니까? SH공사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자체의 어떤 주택 공급 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있죠. 그러면 이 기관들이 110만 세대가 다 와서 해주세요 하면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왜? 기존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즉 뭐냐면 이게 양날의 칼인 겁니다. 정부의 인센티브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10%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것들은 분명히 정부는 이번에 내건 인센티브에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들어오더라도 10% 이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본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요. 사업 시행권을 공공기관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즉 뭐냐? 이 사업은 일종의 펀드 같은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혹은 도심 공공주택 이 개발에 해당하는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출자자가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주식을 10,000원어치 사잖아요. 그럼 회사가 잘해서 이익이 나요.
그럼 저한테 얼마를 배당해 줍니까? 제가 산 주식 그 목만큼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그 주택 공급 방안은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게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 것 같지만 이 사업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즉 공공기관에 내가 집을 내놓고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아요. 그러나 그 이익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선 분양권 하나,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집을 선물로 현물 출자했을 때, 현물 선납을 했을 때 약정받은 수익률,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상 발생하는 초과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죠. 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주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사업 주체가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 이익이 바로 그냥 환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의무 거주, 이것도 당연히 안 받죠. 왜?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 그 대책을 통해서 제시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사업 시행권을 넘겨라. 그러면 30%를 예를 들었으니까요. 뭐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뭐 덜 될 수도 있고요. 일정부 너한테 그러면 뭘 줍니까? 첫 번째, 집 한 채는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우선 분양권입니다. 두 번째, 그러고도 이익이 남으면, 분양 잘 돼서 이익 남으면 결국 내가 그 내 집 내고 한 건데,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부가 보장한 이익은 보장해 줄게. 그 이상의 이익은 그거는 공공기관이 가져간다. 이런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책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선택지를 준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수익성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할래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조합은 뭡니까?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 받습니다. 조합원들 의무거주 적용 받습니다. 즉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짊어지고 재건축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사업 시행권을 공공기관에게 넘기고 대신에 빨리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걸 선택하라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이 제안을 매력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 아마 처음에는 눈치 보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한 곳, 두 곳 참여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공공기관이 받아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목표한 수량에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안 받아줄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 제안도 물론 3년이라는 어떤 그 시한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요,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상태로 과연 주택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끌고 왔을 때에 지금처럼 좋은 장에서 분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업 시행권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이 주택시장의 어떤 상승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을 끝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역대급이고 공급 쇼크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번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2번 대형 건설사의 이 시행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은 시행업체들, 민간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데에서 얼마만큼 이번 대책을 가지고 계산기를 빨리 돌려서 시장에 들어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의 세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제시한 이런 세세한 인센티브에 대한 분석은 아마 건설사라든지 어떤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계산하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설프게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고, 따라서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이 과연 공급 쇼크인가? 제가 보기엔 이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보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글쎄요, 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공급 쇼크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요? 저는 이번 정부 대책이 상당히 스마트한 대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주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는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급등을 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즉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투기적인 수요의 등락 때문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으로 진입하기까지는 3년에서 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주택의 주택 가격이 이미 하향세로 전환한 시점입니다. 하향세로 전환한 시점이 되고 주택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서 대규모 입주가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를 때에는 아무리 주택 정책을 발표해도 꺾이질 않습니다. 근데 막상 공급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꺾여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을 더욱더 길고 긴 침체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공급 정책은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된다고 판단되면 민간에서 가져오십시오. 신속한 진행은 공공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만 5천 호의 신규 택지지구, 이거 이번에 발표 안 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정부의 공급 대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부분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들의 사업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민간에서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인센티브를 얹어주되 대신 사업 시행권을 공공이 가져옴으로써 지나치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무리 없이 환수하는 이런 절차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스마트해진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공급 주체들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즉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떤 가격 맞춤형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상승기에는 공급이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하락기에는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어떤 이전과 같이 공급 쇼크를 유발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기다려 보셔야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은요, 민간 참여율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계산한 물량입니다. 실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맥시멈 80만 호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80만 호가 강제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 공급 주체, 민간의 주택 공급 주체들이 이번 정부의 제안을 어떻게 계산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공급 물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이 정부의 대책이 어떤 시장 사이클에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저희 판단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촬영을 하느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대책 상당히 스마트하고 정부도 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